자, 그럼 오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됐고요. 발표, 토론, 마지막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들은요,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35년간 축적해온 연구 성과를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시대별로 조망을 하면서 그 흐름과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토론에서는 미래 입법정책 연구가 나아가야 할 전략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990년대로 가볼까요? 1990년대 민주화 이후 법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이준서 본부장님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분석과장, 한밭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준서 본부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소개도 제가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사회자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과 두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이준서입니다. 일단은 1세션부터 시작을 하겠고 1세션의 발제자 토론자 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우리 연구원의 강현철 선임연구원이십니다. 강현철 연구위원님께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우리 연구원 부원장 하셨고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예, 자주 보는 사이인데도 박수를 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토론자는 두 분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신 오준군 교수님이십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요. 한국지방자치법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선긍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 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셨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10분 정도 지연이 됐긴 하지만 50분을 충실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께서 한 3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두 분 토론자께서 한 10분 정도를 이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어디 갔는데 토론자로 섭외받았는데 뭐 8분 드리겠습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조금 박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두 자릿수 10분을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을 보면, 발제 자료를 보면 설립 배경, 연구원 설립 배경, 관리 감독 뭐 체계 전환, 설립 절차라고 이제 일종의 뭐 서비스 트랙 같은 부분이 있는데 5번 이제 초창기 1990년도부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구 사업, 우리 연구원이 어떤 연구 사업을 했는지를 중점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또 적절한 또 알맞은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입니다. 먼저 제가 이 민주화 이후 법체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연구라는 주제의 이 기념학술 행사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이미 이제 20년사, 30년사, 10년사 뭐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뭐 추가를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설립 배경이나 절차, 뭐 초기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제 체계 전환 이후의 상황, 그리고 연구사업 중심으로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토론자로 이 오준근 교수님하고 최선긍 교수님이 모신 걸 보고 발표자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두 분 얘기를 충분하게 듣는 게 오히려 이게 그동안의 어떤 이 연구원의 역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표는 이제 좀 간단하게 하고 토론자분들께서 좀 긴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이 법제연구원 관련돼서 이게 취업을 하고 이제
앉아 연구하면서 이제 이 재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저도 이제 법제연구원이라는 조직 자체와 관련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경험일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었던 게 사실은 제가 이제 94년도에 이제 석사학위를 받았었는데 그때 석사학위 주제가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지방자치 막 시작을 활발하게 하고 제도 연구와 관련된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연구 문헌이나 외국 연구 문헌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쭉 하게 되는데 사실 관련 자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많지 않는 시절이었었고 간단한 이제 연구 주제에 관련된 논문 주제들은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법제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지방자치 관련되어져 있는 각국의 제도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 이제 학위 논문을 쓰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제 오늘 토론해 주시는 오중근 교수님께서 이제 지방자치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비교법적인 주제 소개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석사학위 논문 쓰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이제 2002년도에 이제 초청연구원으로 입사하고 나섰을 때 오중근 교수님께서는 이제 또 경희대로 이제 재직을 옮기시는 바람에 잠깐 동안 이게 한 1개월 정도의 이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법제연구원에 대한 추억도 같이 개미어서 이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90년대 제가 재직하던 시절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들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설립 아까 목차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설립 배경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알려져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법제 전문 연구기관의 필요성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논의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의 두 가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민주화의 경향과 관련돼서 법제 수요가 폭발하던 그런 시절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시대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바로 시작하는 시기에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는 행태의 이제 법제 분야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아마 국가적인 이게 싱크탱크의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공감되어졌던 그런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법치주의 기반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제 다양한 행태의 이제 선진화라고 하는 측면들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라는 행태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법제연구원이 추진되게 된 배경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립 절차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출연 연구기관의 성격들을 가지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설립 목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법제에 관한 이제 전문적인 조사 연구부터 시작해서 법령 정보의 체계적 수립 관리 뭐 이런 등등의 설립 목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연구원의 중요한 설립 목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 근거로서는 한국법제연구원법이 이제 1989년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립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90년 7월 8일이죠. 법제처 성인을 받아서 이세훈 원장님이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법제연구원이 운영이 된 행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립 당시에 보시면 이제 기본재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이제 얘기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설립자인 노태우 대통령 명의로 정부가 이제 100만 원의 출연금을 내면서 이제 기본재산을 확립하고 그리고 이제 90년 7월 30일 날 설립 등기를 함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의 이제 이 개원 기념일이 7월 30일이 됐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 성격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이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형태의 목적이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설립 목적은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운영 형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구성은 이게 독립법인의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감사 원장이라고 하는 임원진 형태의 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김도창 교수님께서 이게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7명의 이사진을 구성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들은 뭐 직원들 같은 걸 한 33명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소지가 이제 종로구 신문로여서 저희들이 이제 강화문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법제연구원 출발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이제 전체적으로 일부 오시를 해서 이제
이 국내 법제, 외국 법제, 특수 법제 뭐 이런 행태, 그리고 이제 법령 편찬실까지 해서 일부 오실 행태로 운영이 된 행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 인력은 이제 91년에 한 20명 정도로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설립 당시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도규모였던 부분이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하실 때 나왔던 것처럼 출연금은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관련돼서 초기의 사업 진행 현황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민주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행태, 그리고 해외에서에 있어서 소련 붕괴에 따른 여러 가지 국제적인 변화, 그리고 남북 관계의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김에 따라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들, 그러니까 법제 연구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이 행태의 법령집 발간 보급 사업들을 주요 내용의 사업들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보시면 이제 법령용어 순화 사업이라든지 최신 외국 법제 동향 조사, 그리고 법령 DB 등이 이제 연구원의 사업들로 이관되면서 중요 사업들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변화를 겪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97년도 이후에 IMF 지나고 나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관리감독 체계 전환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1998년 외환위기 맞아서 강도 높은 공공부문 경영 혁신 정책 실시에 따라서 시행된 행태고요. 그래서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자체를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면서 감독관청이 법제처에서 국무총리실로 바뀌고 지도관리기관으로 인문사회연구회가 설립 운영되면서 지금 현재 이 체제로 유지되었던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과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사회가 폐지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퇴직금도 중간 전세금되고 뭐 이런 절차들을 겪었던 걸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3월에 연구의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다양한 행태의 경영 혁신이라든지 경영 선진화에 관련돼 있는 논의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직원들 같은 경우 가장 크게 변화했던 게 이제 호봉제와 정년제 및 퇴직금제가 연봉제와 성과급제로 바뀌었던 그런, 그리고 3년 단위 재계약 뭐 이런 것들로 바뀌었던 게 있고요.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정년이 원래 63세여서 60세로 단축된 것도 이 시기였던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연구사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사회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민주화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 그리고 이제 기초법 연구들, 그리고 이제 소련 개방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행태의 연구들, 이런 것들의 연구사업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추진이 됐었던 그런 영역들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법치국가伦理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 연구, 그리고 국제환경 변화, 그리고 법학연구 저변 확대, 그리고 신속 정확한 법제 정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각 부처 요구에 의해서 법제를 정비하는 그런 행태로 연구 체계들이 만들어졌던 그런 이렇게 연구 사업들이 구성이 됐던 행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원 초기에 보면 현행법제 연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규범과 법연실의 모순 및 계리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화 사회의 전개 및 입법적 대응이라든지 경쟁 질서의 유지와 지적 소유권법, 현행 공용 침해법제 현황의 개선 방안, 생활보호법제의 운영 실태 개선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연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권 법제 연구 관련된 요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탈냉전화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가 됐었고, 포함해서 통일 연구에 관련된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팀으로 특수법제 연구실을 만들어서 뭐 소련의 토지기본법과 관련된 이게 소련 관련돼 있는 법률이라든지 91년도에는 소련 헌법이나 페레스트로이카 관련된 법제, 그리고 92년도에는 이제 이 소련 범위를 벗어나서 중국이라든지 이게 헝가리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연구들로 확대 개편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법제 연구로 입법 의견 조사,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한 대처 방안과 법적 문제 주제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연구원의 사업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전에 이제 기초법 관련된 혹은 이제 법제사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뭐 한일 법령 체계 분석이라든지 입법 이론 연구, 그리고 국민법의식 조사, 간섭법 조사 연구, 입법 의견 조사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었고, 92년도에는 뭐 간섭 조사 보고서나 한국 법사학 논저 목록 등에 관련된 이제 가장 기초 연구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을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었다라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정부의 입법 정책에 관련된 대응 행태로 해가지고 김영삼 정부 시절 보면 현행법제 연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방화, 분권화, 뭐 이게 투명성, 환경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연구들이 각각의 개별 주제와 관련돼서 연구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든지 경제규제 행정 투명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연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분권화 관련된 분야에서 행정절차법 관련된 거나 지방 이제 교육자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시장 개방과 세계화 분야에 관련돼서 나프타와 통상 분쟁 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의 무역 규제, 뭐 유럽연합 기술난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미국에 관련돼 있는 무역 규제 관련된 제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행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분야와 관련된 것도 환경영향 평가법 연구라든지 쓰레기관리법제 뭐 등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었고, 사회화 분야와 관련돼서 정보공개법 제정 방안이라든지 부동산 실명제, 뭐 개인정보보호법제 관련된 행태의 연구들이 그때 당시에 이미 수행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및 중국 법제 연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사회주의권 법제 연구와 관련된 행태로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남북연합의 법적 성격과 전망이라든지 북한의 헌법 개정과 입법 동향 관련된 것, 그리고 북한의 법령 용어 분석 같은 행태로 해서 시리즈물로 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의 개별법제 분석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도 이제 외국인 투자법이나 뭐 헌법 개정 관련된 문화재, 지하자원, 환경보호, 선거, 지방주권 뭐 이런 것들, 국적법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교류 확대에 따라서 이 대중국 합병 합작 투자 계약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이게 법제 발전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서배 경제 분쟁 해결 제도와 사례 등에 관한 연구들을 중국 연구로서 이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 기초법학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아직도 이 입법학 관련된 기초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입법 이론 분야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진행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아침 대담 시간에 이제 이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입법 의견 조사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조사들에 대해서 이게 동향 분석이나 조사 연구 자료들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사학 분야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법제사 관련된 내용에서도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대전협동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통감부 법령 체계 분석 같은 거, 그리고 조선 총독부 법령 자료와 관련된 연구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관행 간섭법 조사와 관련돼서 주택 임대차 실태에 관한 연구라든지 프랜차이즈 관행에 관한 연구라든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행 연구, 뭐 어촌 사회의 법률 관계 조사와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이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90년대 말과 관련돼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IMF 시대 이후에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금융계획, 외환위기 탈출 등에 관련된 분야에서 집중된 연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관련한 이제 정보화 관련된 단순 연구에서 사이버 디지털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연구들이 진행됐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남북 경제협력 관련돼 있는 연구, 그리고 중국 시장 경제화에 관련된 연구들 이런 부분들이 주된 연구 사항으로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앞에서 많이 이제 연구되었던 이제 기초법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법 정책 대응이라고 하는 수요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연구 주제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법제 연구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 도산법 관련되어 있는 행태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관련돼서 다양한 행태의 연구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시장 자유화에 따른 연구들 해서 뭐 이자 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적 개선이라든지 상사법 관련돼 있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었고, 사이버 및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전자거래의 위험 분배에 관한 연구라든지 전자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제 연구 뭐 이런 등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뭐 이 방송통신 융합 분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행태의 변화, 그리고 통합방송법 이런 행태와 관련된 연구들도 시대 변화에 맞게 이루어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질 분야와 관련돼서 이제 이 고령사회나 청소년 관련,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보장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 사회보장법 관련돼 있는 연구들도 꾸준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생명과 안전보호와 관련돼서 이게 소비자 관련된 거나 생명공학, 그리고 식품안전, 전기설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 그렇죠.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서 주민소송 입법화 방향이라든지 지방분권 계획에 관한 연구 등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생활 영역에 관련된 것들은 뭐 개발제한 구역이라든지 여권법, 그리고 문화유산법, 전자서명법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연구들도 꾸준하게 진행이 된 행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이때 당시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이긴 합니다만, 이미 그때 당시에도 기후 변화, 남극 조약 뭐 이런 부분, 환경 규제, 환경 정의와 법적 과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었고요. 남북한 관련된 거나 중국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남북 관계 관련된 거, 대중 관련돼 있는 연구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개별 법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연구들, 사회주의권 연구들 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있었던 연구들이었었고요. 반면에 이제 기초법제 연구 관련된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입법 이론 연구 분야와 관련된 것들 정도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었고, 실질적으로 법사학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은 98년에서 2002년까지 이어져 온 조선총독부 법령체계에 관한 연구 정도만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 법의식 조사 연구 자체도 좀 축소되었는데,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이런 정도가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연구 분야의 과제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의 기초 연구들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의 기초 연구가 향후에 이제 뭔가 조금 중단되었던 연구들이 다시 나타나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행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의 연구 성과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초반에 토론자분들께 시간을 더 주실 거라고 해서 설마 약속을 지키시겠나 했는데 정말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가까운 시간을 남겨주셨고요. 토론자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연구원 설립 절차 또 배경 체계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연구원 명예 법을 갖고 있었던 기관이었군요. 그리고 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민주화, 디지털화, 또 국제 정세, 뭐 소련이나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 당시 시대상과 연결해서 보아야 할 점들이 요즘 많이 있었다. 그리고 저는 국내 법제, 외국 법제, 그리고 특수법제가 뭘까 했더니 소련 부분 이런 특수법제였다는 것도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나 입법이론 연구 같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초석을 그때 마련했다는 것, 그리고 외환위기 시기에는 구조조정이나 금융개혁 같은 것이 또 그 연구의 테마가 됐다는 것, 그래서 현안의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노력하는 기존의 모습들이 보여서 그런 점도 좀 더 의미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토론에 참석하신 두 분께서도 연구원의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계속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오준근 교수님, 토론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죠. 제가 이 시간 그 토론에 참석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법령정보관리원에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초창기 현찬실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다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39쪽을 보게 되면 33명의 직원이 채용됐는데 그 당시에 연구원이 5명이었습니다. 여기 정부 출연금이 2억이었는데 수익 예산이 무려 47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에서 순수익 47억짜리 출판사가 한국법제연구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 50권짜리 법령집 그거를 1년에 대략 10,000권 정도, 그러니까 그게 100만 원 10,000권이면 대략 한 10억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2만 권 정도의 우리가 이제 가제본, 그게 대략 한 2만 원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그게 40억. 합하면 대략 한 50억 가까이 되는, 그 이상 되는 연매출을 올리는, 그야말로 대단한 수익 사업을 가졌던 그런 기관이 한국법제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이었고, 우리 법령 출판 보급을 담당하는 분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일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법제연구원의 기틀이 된 그 청사, 그거를 사기 전까지 현금을 40억씩 들고 있고 나중에 그게 120억이 되고 그게 오늘날 청사가 되는 그런 모든 돈들을 벌어들인 분들이 그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지 않고 그분들께도 박수를 보내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법제연구원의 산 증인들이시고 산실이십니다. 앞으로 다음 그 기회가 있을 때는 그분들도 초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문을 다 썼기 때문에 토론문에 있는 얘기는 하지 않고요. 이제 숨은 얘기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최성근 연구원님이 이제 5명 있을 때 처음 초창기 멤버고, 저는 이제 바로 그 6개월 뒤에 들어온 제1기 공채 멤버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정 교수님께 점심 먹으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언제 주로 만들어졌냐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하고 1961년까지는 대한민국의 행정법 대부분의 법률이 없었습니다. 모든 법률이 일본어 그냥 그대로 일본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곳에서 노를 의로 바꿔서 대한민국 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군사정부 시대 때는 법제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것이 87년도 헌법 개정이 되고, 특히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시면서 본격적인 법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생겼던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새로운 법제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창의적으로, 진취적으로 그야말로 몸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적고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정말 연구 부분에서도 수탁 사업을 무지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90년대 초반에 한국주택공사의 수탁을 받아서 그 당시에 없던 법, 다시 말해서 압구정 아파트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제 이렇게 필요한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보, 우리가 지금 도정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도정법을 우리가 직접 초안을 잡고 만들고 국회를 통과시키고 오늘날 제도화하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뭐 과학기술기본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법률들을 한국법제연구원이 주도해서 법안을 쓰고, 그리고 국회를 통과시키고, 심지어 국회 상임위원들 앞에 가서 기조발제를 해가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에 굉장히 많은 초안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내부 안에 있는 실들, 특히 이제
법제사 연구, 그리고 입법이론 연구, 특히 우리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 박연도 박사께서 그 입법학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정립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일찍 타계하셔서 우리 곁에 안 계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주의 법조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문준조 박사님과 같은 그런 탁월한 분이 계셔서 그 당시에 국방정책을 일일이 이런 법제들을 통해서 뒷받침을 했고, 아까 뭐 발전자가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지방자치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틀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중요한 기틀들을 우리 법제연구원이 나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법제연구원 자체가 존재하고 연구원이 우리는 법제처에 머무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법 같은 것들은 행정자치부하고 직접 협업을 했고,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부와, 도정법은 국토교통부와, 뭐 이런 정부의 모든 부서를 아우르면서 우리가 함께 협업하고 거기서 돈을 따오고, 그리고 그 성과를 국회를 통과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까지 함께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야말로 개척자의 정신으로 그때 그 90년대를 우리가 소화해냈다는 어떤 그와 같은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오늘날 법제연구원이 다른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무슨 뭐 헌법재판소나 또는 법원 행정처에 속한 어떤 한마디로 정부 추천 예산만 갖고 일하는 그런 기관들과는 달리 자체 예산이 200억이 넘는 그런 기관으로 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또 다른 뼈아픈 얘기를 하면, 우리 연구원이 이제 3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연구원 출신으로 자체 승진해서 스스로 원장을 만들어내는 적이 없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조금 수치스럽기도 하고 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그 법제처의 틀, 아니면 어떤 그 조직 감독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에서 기관장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틀을 이제는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 연구원 내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 원장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하지 못했던 일을 원장에 대해서 펼치고, 그리고 범세계를 향해서 뜻을 넓히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서 거듭났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이종영 교수님 나와 계시지만, 그 이종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전기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이유도 환경, 전기,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법제연구원 때부터 개척해 나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 분야를 가지고 자기 분야를 개척해 나갔던 어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제의 지평을 넓혀갔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명감이 그 여러 우리 법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재경 박사님처럼 뭐 환경 분야, 그러니까 이 분야는 내 거다, 이건 내가 한다, 이건 내가 책임지고 한다,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이 오늘도 계승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령 출판 보급 관련해서는 뭐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학술 행사할 때는 같이 모시고 했었는데,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끔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전반적으로 뭐 한 주제에 천착하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장리보다는 기존의 연구원들의 업적이나 연구원에서 발행했던 과제들에 대한 뭐 격려 같은 것들을 해주신 따뜻한 토론이었다고, 예, 따뜻했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최성근 교수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990년에 그 입사를 해서 2007년에 그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7년 있었고 학교에 지금 나온 지가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세기에 들어가서 21세기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앞서 그 강현철 선임연구위원님의 그 잘 정리된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오중근 교수님의 명쾌하고도 또 그 경륜이 묻어나는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미리 그 받은 그 발표문을 보면서 1990년대 법제연구원과 법제연구를 다시 그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90년대는 법제연구원이 창립을 하고 앞서 그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였습니다. 발표의 성격상 그 제가 어떤 뭐 다른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토론에서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법제연구원 창립의 의미와 90년대 그 연구 사업에 대한 회고 그리고 약간의 그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그 법제연구를 돌아보기 전에 그 법제연구원의 그 창립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 발표자께서 그 언급한 대로 그 시대적 요구와 그리고 그 국가적인 필요 이외에도 그 법제처의 그 추진 의지와 그 기획이 실질적으로 그 법제연구원의 그 창립에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동인들이 모여서 결실을 본 것이 90년 그 법제연구원의 창립이었고, 그리고 법제연구원 그 20년사에서도 그 나오는 그 대목인데, 법제연구원의 창립은 대한민국 법제연구와 법학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90년대 그 법제연구원이 연구 사업과 조직 경영에 있어서 여러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그 싱크탱크로서, 법제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앞서 그 오중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구성원들이 많은 그 노력을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법제연구원은 처음부터 조직이라든가 인력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이걸 모두 갖추고 출범한 그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존립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내부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했고, 또 외부적으로는 쓸모, 즉 효용에 대한 그러한 그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는 법제연구원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자체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국가의 입법 정책과 그리고 이제 법령의 입안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물들을 늘려나가면서 그 정부로부터 쓸모를 인정받아서 점차 그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조직의 틀과 실체를 갖추어 나갔던 그러한 그 시기로 기억합니다. 90년대 법제연구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90년대 법제연구는 아주 그 연구 체계가 심플했습니다. 현행법제연구, 기초법제연구, 그리고 특수법제연구 이렇게 그 세 가지로 크게 그 나뉘어져 있었는데, 특수법제연구에 대해서는 뒤에서 그 앞에서 지금 그 언급이 적은 부분이 돼가지고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에서도 언급했듯이 90년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와 주장들을 조정하고 수용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70년대, 80년대 그 경제성장의 이면에서 증식되어 온 사회병리 현상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부문에서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 또한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대북관계를 비롯해서 대외적인 그 큰 폭의 정치적, 경제적인 변화에 그 대응하기 위한 법제연구도 필요했던 그러한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법제연구원은 이 같은 법제연구를 반영해서 현행 법제연구를 중심으로 법제연구를 수행하였고, 관련 그 입법정책의 수립과 법령의 그 입안에 대한 그 지원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법률 문화와 법학의 그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초법제 연구를 병행을 하였고, 당시 그 노태우 정부의 그 북방 정책과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 그 김대중 정부의 그 햇볕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서 북한 및 그 사회주의 법제에 대한 연구, 즉 그 특수법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발표에서 그 상세하게 언급은 안 됐지만 법제연구원의 창립 시기가 그 90년도죠. 90년도면
그 노태우 정권이 그 정부가 이제 출범한 게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들어선 그 단계죠. 그리고 이 노태우 정부에서는 북방 정책이 특히 그 역점을 두는 그 주요한 그 정책의 하나였습니다. 이 북방 정책은 당시 그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그 국교 수립과 그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전쟁 위협을 완화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한다는 그 대북 그리고 이제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직후인 그 90년대 초반에 왜 이렇게 그 소련 뭐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그 맞나 그 이제 그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이제 이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창립 직후인 90년대 초반에 소련을 비롯한 그 사회주의 국가의 그 법제를 비중 있게 그때 그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삼 정부 시절인데 그 시절에는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 강경 노선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세게 그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우위에서 이제 그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강경 노선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 북한이라든가 또는 그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가 다소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그 다시 이제 대북 정책이 선회해서 햇볕 정책으로 이제 그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절 즉 그 90년대 그 후반에 또한 그 북한과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이제 비중이 실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향후 그 지금은 좀 그 주춤합니다만 향후 북한이나 그 중국, 러시아 또는 그 다른 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은 그 알 수 없지만 장기적인 그 국익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어디에선가는 이들 나라들의 그 변화 추이를 계속 그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제의 영역에 법제연구원이 국한되긴 하지만 그간의 선행 연구와 노하우를 가지고 그러한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그 법제연구를 말하면서 97년 그 외환 얘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그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그 큰 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그 여담을 말씀드리면 그 발표문에서도 나오는데 IMF 사태라고 나오는데 또 IMF 사태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씁니다. 용어를. IMF가 사태를 일으킨 것은 아닌데 왜 IMF 사태라고 할까? 이건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나라가 그러한 경제 위기가 온 것은 국내 그 외환, 즉 그 달러가 고갈이 됐기 때문에 온 이제 그 사태입니다. 그리고 IMF, IBR들은 이제 그 지원하러 이제 들어온 이제 셈인데 이걸 IMF가 일으킨 사태처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용어가 좀 달리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97년 말 그 외환 위기로 그 국가 경제가 파탄에 빠졌었고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러한 그 사태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다수의 경제 사회 정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러한 그 수립된 정책들은 입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법제연구원이 국가경제의 그 재건을 위한 그 입법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법령의 입안에 작지 않은 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를 하는 바입니다. 당시 그 법제연구원이 창립 이후 길지 않은 기간이긴 했지만 꾸준히 그 역량을 키운 것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90년대는 90년대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직접 체험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잘 만들어진 법제도가 난국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제 연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직접 그 경험한 그러한 그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끊어야 될 것 같고, 이상으로 1990년대 법제연구에 대한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중근 교수님께서는 개척 정신을 특히 강조해 주셨고, 최성근 교수님께서는 내부 역량과 끊임없는 법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는 쪽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얘기하다 보니까 전 대통령님 이름이 나오는데, 노태우 정부부터 해서 김영삼, 김대중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만큼 시절이 많이 지났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용어 하나를 정정을 해주셨네요. IMF 사태라고 우리 하지 말자. 그죠? 우리 얘기하다 보면 IMF가 터져서 그런데 국제통화기금이 터져? 예, 왜 아직이라고 우리부터 잘 쓰자. 그런 것들도 깨알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게 토론에 대한 또 답변을 이제 발제자께서 따로 하실 거는 없다고 하셔서, 따로 없다고 하셔서, 다른 질의가 없으면 여기서 이제 토론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남은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준비해 주신 하윤철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오중근 교수님과 최성근 교수님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잠깐만요. 예, 플로어에 죄송합니다. 이제 플로어를 준비를 못했는데, 예, 마이크. 발표자께서 아주 진지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의 토론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을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5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거하고는 저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988년 제가 법제조사국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할 일은 무지하게 많은데 법제조사국 업무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때 법제조사연구원의 전문위원이 25명 있었는데 25명 중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은 10명도 못 채웠어요. 그것은 그 전문위원들의 보수가 사무관 초봉보다도 못하니까 유능한 사람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집을 못하니까 연구 실적도 없죠. 정부에서 부탁하는 것은 무지하게 많은데 또 각 부처에서 또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법제조사국장 저로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별도의 법제 연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여금 연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하고 여러 번 돌아다니면서 법제연구원 설립을 갖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KDE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기획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법제조사국을 없애겠다. 법제조사국을 없애고 또 입법기술연구소도 없애고 또 법령 편찬 및 보급회 그것도 없애서 전부 합쳐가지고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을 만들자. 그러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기획원의 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참 어떻게 노력 끝에 특히 우리 사람의 관심이 커서 한국법제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법을 갖다가 89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통과는 됐는데 기획원에서 예산을 아주 조금 주는 거예요. 얼마냐 하면 아까 발표자는 2억 2,500만 원, 한 2억 2,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2,500만 원 가지고서는 창고 임대료도 못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그 편찬 보급회에 벌어놓은 돈이 8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8억 가지고 우리 2억 합쳐서 내자동에 창고 건물을 겨우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4대 원장으로 갔을 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연구원 이래서는 연구할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연구 분위기도 말이 안 된다. 새로운 청사를 구하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여기 계신 오준근 박사였습니다. 오준근 박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양재동에 그 참 번듯한 건물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뒤로 연구는 많은 그 전문 인력들이 특히 외국에서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와서 연구 실적이 나날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5년에는 오준근 박사 그리고 나와 대학 교수 몇 명이 독일에 가서 통일헌법까지 한 달 동안 연구를 하고 그 통일헌법 초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통일부에 비치를 했어요. 하여간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청사 마련하고 그대로 다시 이쪽 어디야 그 신청서를 오면서부터 연구원이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그 연구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유능한 연구원들이 아주 수준 높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고 옛날에 법제조사학에서 하던 일 그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참 발전했다. 그리고 연구원 설립은 참 잘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연구원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예, 박순규 원장님의 격려 말씀 그리고 예전에 초창기에 설립했던 때의 얘기 매년 요즘 때만 되면 매년 듣는데도 낯설고 또 신기하고 정말 그런 때가 있었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연구원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1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이준서 연구본부장님께서 또 잘 진행을 해주셨고요. 방금 박순규 전임 원장님께서 또 옛날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오준곤 명예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 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발표자와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